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은 2%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뉴스를 다뤄야 될지 오늘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이야기를 살짝 나눠봤는데 공조2를 재밌게 보셨다고요? 네, 수리남도 재밌게 봤습니다. 수리남은 오늘 관련주들이 막 올라주고 있던데 네네. 공조2 관련주를 저희가 발굴해보고 좀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재밌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말인데도 저녁인데도 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담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 또 무엇이 있는지 제가 3가지 상황실로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태조 이방원 또 출렁. 저희가 성광밴드를 꼽긴 했는데 사실 이 한 종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조선 기자재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주들, 방산주, 여기에다가 원전까지도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장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밀리는 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장 상승은 그동안 과대 낙폭주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영향은 있고요. 근데 이쪽 종목군들이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봤을 때는 시장이 등락과 상관없이 강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강한데 밀린다.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지난 주말에 그 중요한 2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휴 때 우크라이나 이제 대반격 소식이 있었죠. 9월 들어서요. 지금 9월 중순인데 서울 면적의 10배 수준에 해방시켰다고 하고 또 지난 하루 동안에만 봐도 러시아군의 정착지 무려 20곳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째 뉴스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어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이 그 안전구역 설정이 시급해서 그 두 나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함께 이제 당사국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게 그 원전 일대에서의 그런 휴전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 2가지 뉴스가 그러면은 좀 그쪽 전쟁 휴전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주들이 또 오늘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오늘 좀 이쪽이 좀 약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 해외 쪽 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해외 쪽 반응은 좀 약간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는 그래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우크라이나가 좀 전세를 아직까지는 뒤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토를 일부 수복한 것이 오히려 전쟁의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 시점에서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지만 가뜩이나 이제 연휴 때 해외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고 해서 이쪽으로 약간 좀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2, 3일 사이에 좀 강한 되돌림이 있지 않다고 하면 좀 숨고르기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를 좀 제하고 보면은 다 러우 전쟁의 그 파생되는 상황으로 부각받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선을 좀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물론 최근에 에너지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원래 이 러우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LNG선으로 또 신조선가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었던 추세였어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은 조금 더 다르게 테마를 형성해주면서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광밴드나 태광이 주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또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얘네들의 경우에도 물론 러우 전쟁 이슈를 봤지만 조금은 떼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가할 때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실적을 열어보면 어떠냐? 성강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분기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딱 들어서니까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2022년은 성강 밴드에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광도 보면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레벨업이 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좀 부담감은 있다고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좀 시장의 분위기도 오늘 진짜 뭐 삼성전자 강하고 앞에서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뭐 DDR5 관련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이게 돈들 주식시장이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쪽이 좀 약해져 있어. 그럼 뭐 정말 빠르게 돈들이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더라도 조금 그렇다고 하면 이제 3분기에 이제 곧 어닝 시즌일 텐데 3분기 실적 당연히 좋겠죠. 좋을 텐데 예상보다 더 좋냐 안 좋냐, 좋다면 얼마나 더 좋은지에 따라서 지금의 약하지만 그때 가서 또 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거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태조 이방원 지금 포트에서 슬슬 비중을 줄여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그 안에서도 다른 움직임,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런 성광밴드나 태광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지, 태조 이방원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오늘의 주인 성광밴드에 대한 투자 의견 같이 전해주시죠. 네, 바로 뭐 한 줄 평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곧 어닝 시즌입니다. 네. 10월부터 어닝 시즌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에 주목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한 줄 평은 곧 어닝 시즌, 종목별 차별화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탭조 이방은 뭐 2차 전지는 뭐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뭐 나머지 쪽 좀 약한데, 그런 같은 섹터 내에서도 테마주처럼 정말 강하게 올랐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A라는 종목 실적이 좋았네, B라는 종목 실적이 안 좋았네, 이러면서 내가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좀 매매하고 있었네, 이쪽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하락하면 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정부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상치 못한 시기에 뭐 9월 말에 또 뭐 호주의 또 방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 일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은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오늘 하락이 좀 있어 보니까 뭐 지금부터 그래 뭐 계속 보유하는 관점보다는 좀 이제 비중 조절을 컸다면은 또 비중 조절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또 워닝 시즌이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도 좀 함께 병행이 필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강 밴드로 말씀드리면은 17,000원은 갈랑말랑 하다가 좀 밀렸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은 좀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좀 타겟으로는 16,500원 전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태조 이방원 이야기할 때 뭐 방산이라던가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보다 채팅방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핫하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조금 승기를 거둔 부분이 늘어났다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오히려 러우 전쟁의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채팅방에서 핫한 이 재건주에 대해서 오늘 섣불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현 비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관심 가져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뭐 네. 다른 질문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러우 전쟁이 내년 봄 정도 이후에 좀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대선이 2024년 그 러시아 푸틴의 5월 9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성까지 또 할 거고, 그러면 올해 겨울 지나면은 그래 러시아에서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좀 이렇게 서방을 공격하는 게 좀 영향력이 낮아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벌써 기대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또 이렇게 뭐
뭐 등락이 커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계속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그런 투자 의견은 아니었고요. 재건주를 봐야 할 것 같다. 관심 종목 안에 한번 넣어두시고 그 시세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HLB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ESMO죠. 여기서 간암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유럽 암학회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미 전부터 흘러나왔고 네. 그래서 이걸 이미 예고했다는 거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긍정적인 결과일 거다. 많은 분들이 네. 유추하고 계셨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리보세라닙과 이제 칼리리주마 그런 이제 병용요법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인종과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높은 치료 효능과 또 이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완전 관해도 이제 3명이 나왔고요. 이제 대조군은 1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3배가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이라고 하는 MOS가 또 22개월을 넘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20개월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간암 치료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평이 주가에 또 이렇게 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한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요.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타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리보세라닙이 독보적으로 무언가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네. 어떤 쟁점인가요? 요게 한 2~3가지가 좀 이슈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상시험 환자 비중이 글로벌하게 500명 넘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임상시험 환자 비중이 아시아인이 83%여서 좀 그쪽에 좀 집중된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알고 보면은 아시아에서 간암 환자가 이제 70%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사전에 FDA와 또 이제 환자 구성을 협의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에 저도 이제 뭐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병용 투여받은 환자의 80.5%가 이제 3, 4등급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또 이상 반응 역시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인 점인 거고요. 또 그리고 임상 기간 중에 또 병용 약물 투여 기간이 대조군 대비해서 한 뭐 2배였다는 점에서도 크게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리보세라닙이 이제 경쟁 약물과 달리 다른 쪽은 이제 뭐 주사인데 이제 먹는 이제 알약이기 때문에 좀 편의성도 있고 뭐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부분에서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HLB 오늘 6%대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장중에 11% 넘게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1% 상승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변동폭이 좀 큽니다.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인데 이 뉴스를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또 이번 암학회에서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으니까 제2회, 제3회 다른 소식을 또 기대해 볼 만한 건 없을까?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이제 HLB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약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 시간에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 줄 평이 뭐였냐면은 커밍순 ESMO 2022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학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커밍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한 줄 평은 좋은 결과 ESMO 본인의 전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ESMO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략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매매 전략을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뭐 기관도 많이 샀을 거고 좀 이번에 좀 다르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철학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 나 ESMO를 좀 앞두고 좋은 결과 나오면 한 50%를 매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더 올랐다. 후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략대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목표 시기나 목표 가격을 좀 이렇게 패스하고 계속
계속 보유해야지 하는 거는 어쩌면은 뭐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상승하면 할수록 계속 목표가 올리잖아요. 또 지수도 3,000에서 3,300 왔으면은 3,600 간다고 전망하는 게 그런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 나서 참 다행이긴 한데 ESMO 전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줄 평을 저렇게 남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품목 허가나 병역요법은 내년도 아니고요.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24년 초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병용에 사용된 항서제약의 캄렐 리주맙까지 함께 이제 FDA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좀 진행 과정에도 좀 유심히 관심이 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ESMO에서는 지금 뭐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FDA 뭐 승인한 한미약품이나 또 이제 긍정적 임상 결과 도출한 뭐 네오 이뮤텍 등도 주가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재료 나온 거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도 뭐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는 저렇게 매물 소화도 좀 필요한 가격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HLB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지금은 뭐 4%까지도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장의 이 반등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십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연휴 때 해외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 있겠고요. 뭐 두 번째는 뭐 환율 하락도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수출과 반도체 얘기 나오면은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 나라가 이제 대만이잖아요. 워낙 이제 IT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8월에 대만의 테크 기업들의 여러 품목의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8월에 TSMC 또 ASE,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이제 엔지니어링 그 회사가 이제 매출이 이 두 기업이 사상 최대 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TSMC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7월 대비해서는 17% 증가를 했고요. 또 작년 8월 대비해서는 무려 59% 증가한 2,1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죠. 물론 뭐 대만 달러 기준이고요. 그리고 팹리스에서 강한 미디어텍도 이제 8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9%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좀 합쳐지면서 또 말씀하셨던 이제 러우 전쟁도 좀 약간 수그러들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앞서 최현우 매니저님과 함께 했던 인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9월 말에 인텔과 AMD의 차세대 CPU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D램 시장, DDR5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9월 말에 실제로 나온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네. 확실히 이 뉴스가 우리가 DDR5 관련해서 이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기사로 이어집니까? 네, 이어지는 것 같고요. DDR5가 좀 이제 러우 전쟁 그런 게 아니었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좀 이렇게 열리는 그런 개화 시기를 맞았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도 갔는데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심텍 대덕전자도 있고요. 뭐 ISC, 테크잉,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등이 있는데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도 좀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 경우에는 9월 27일 개발자 행사에서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톱용 이제 CPU 이제 라이젠 7000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또 머지않은 연말에 또 다른 걸 또 이제 출시를 합니다. 이제 서버 CPU 에픽 4세대를 출시한 예정인 것도 연말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이슈가 되었던 AMD 같은 경우는 지난 연휴 때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열렸죠. 근데 이틀 연속 3%대 상승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또 한 0.9% 하락해서 한 지난 3거래일 동안 한 6%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해외 증시 상승하기도 했지만 9월 말에 신제품 출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반응해 가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 겨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함으로써 다시 호황기로 바꿀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너무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인데 이들의 올 하반기, 내년은 어떤 전망을 보여줄지 투자 포인트,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업황이 힘들어도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뭐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또 앞으로 또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번의 저점이 지난 전저점을 깨고 반등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시고 주식 경력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꼭 전저점을 지키고 움직이는 것과 전저점을 깨고 움직이는 게 어쩔 때는 전저점 깨고 나니까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 먹고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전저점을 살짝 그렇게 크게 깨면은 뭐 더 내려가는 건데 이처럼 살짝 깨고 반등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는 뭔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한 줄 평은 다중바닥을 형성해 가는 시기, 조정 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참 경기 침체, 뭐 수요 부족, 참 대표적으로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힘들 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좀 내년을 바라보고 뭐 10월, 11월 바라보고 사자는 건 아니고 좀 내년을 바라보고 좀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한 줄 평을 생각해 봤고요. 8월에 대만 테크 기업들의 여러 품목들 실적 아까 좀 실적 매출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만 디램 공급업체 나냐 같은 경우는요. 8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22%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개선되는지 여부 확인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또 올해 삼성전자 차트 켜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중순 이후에 60일선이 꺾였거든요. 하락 전환해서 그 이후 7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술적으로는 60일선 7개월 동안 돌파 못했는데 돌파해? 뭔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좀 메이저의 수급까지 살펴본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힘들 때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 다 알아봤고요. 이상엽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